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10년도 3회차 2강 진행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가치사정, 자기보고식 가치사정 기법이에요. 가치사정 기법이다. 제목이 그 가치를 사정 조사하는 방법이에요. 내담자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존경하는 사람을 물어봐서 그 사람의 가치를 보는 거야. 존경하는 사람, 기술하게 쓰는 거죠. 여러분들은 존경하는 사람, 김덕희 이렇게 쓰면 이분은 직업 상담사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가치를 알아보는 거죠. 두 번째, 백일몽 말하기. 백일몽 꿈입니다. 꿈을 한번 말해봐. 또, 과거 선택 회상하기. 과거에 어떤 일이 가장 가치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또 자유시간과 금전 사용 계획 알아보기. 또 시간 남을 때 뭘 하고 또 돈은 어떻게 쓰냐. 시간 남을 때 무엇을 하냐. 나는 시간 남을 때 술을 먹는다. 돈은 어디다 쓰냐. 돈은 술 사는 데 쓴다. 그럼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시간 남을 때 뭐 하냐? 나는 동영상을 듣는다. 돈은 어떻게 쓰냐? 김덕희 교수 책을 산다. 이 사람은 직업 상담사를 아주 가치 있게 듣는구나. 이렇게 보겠죠. 또 체크 목록에 가치순위 매기기.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죠. 또 절정 경험 조사하기. 가장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언제 썼냐 이걸 조사해서 그 사람의 강의를 보는 거, 그 사람의 가치를 보는 거. 저는 절정 경험 조사하기. 전 지금이 가장 절정인 시기인 것 같아요. 직업 상담사 강의가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인생의 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의 가치는 강의하는 거겠죠. 직업 상담사.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하고 쓸 거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외우기 편하게끔 이제 존박, 가수 존박 동생이 존백이에요. 존백. 과자, 존백이 과자를 먹었는데 체에서 절도했다. 이렇게 말을 만드세요. 절도했다. 존백 과자 체절. 조금 욕을 섞으면 더 맛깔지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좀 힘들면 그냥 가끔 욕해도 돼요. 존백 새끼가 과자를 처먹다가 체에서 절도했네? 이렇게. 다시 갈게요. 존백 새끼가 과자를 처먹다가 체에서 절도했네? 존경하는 사람 기술하기. 백일몽 말하기. 과거 선택 회상하기. 자유시간 및 금전 사용 계획 알아보기. 체크목에 가치순위 매기기. 절정경험 조사하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조심할 거는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존경하는 사람 말하기. 백일몽 기술하기.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는데 아닙니다. 존경하는 사람은 기술 쓰는 거고 백일몽은 꿈을 말하는 겁니다. 11번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가치사정 기법 6가지를 쓰세요. 키워드 존백새끼 과자 먹다 체에서 절도했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 갑니다. 생애진로사정 LCA라고 해요. LCA. 생애진로사정의 의미와 생애진로사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 3가지를 쓰시오. 문제를 이렇게 정리해줘. 생애진로사정. 생애의 삶을 알아보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요. 생애진로사정을 쉬운 말로 하면 호구조사하는 거예요. 호구조사. 누구를, 내담자를 호구조사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인생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렵지 않죠? LCA, 생애진로사정은 무엇이다?
내담자 호구조사하는 것이다. 이 호구조사를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냐?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 제가 83학번이거든요. 대학 다닐 때는 미팅을 많이 했습니다. 미팅 많이 할 때 먼저 이게 막 그 파트너가 정해지면 물어보지 않습니까? 파트너가 정해지기 전에 물어보겠죠. 뭐 취미는 뭐냐, 학교는 어느 대학 다니냐, 또는 무슨 과 나왔냐, 또 뭐 취미는 뭘 좋아하냐, 책은 뭘 좋아하냐, 어디 사냐. 이게 호구조사하는 거예요. 호구조사.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생애 진로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잘 맞을 것 같다, 안 맞을 것 같다, 이렇게 파악해서 경제학적으로 균형 이론을 만드는 거죠. 균형이 잘 맞으면 파트너가 되겠죠. 호구조사하는 거다. 이 호구조사는 여러분 개인 심리학,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이라고 배웠죠.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서 뿌리가 내려진 거예요. 뿌리가. 그러니까 개인 심리학은 어떤 거냐면 개인 심리학 또는 개인 상담. 이건 뭐냐? 개인의 전생의 상담이에요. 개인 심리학은 개인의 전생의 심리학이다. 그래서 아들러의 개인주의, 개인 상담, 개인 심리학 하면 전생애가 빠져 있는 거예요. 전생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생애진로상의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서 뿌리가 파생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설이 쭉 나오는데 의미는 뭐 다 외우면 여러분 못 외웁니다. 이 뿌리만 외우면 돼요. 아들러의 생애진로 사정의 의미란 상담자와 내담자가 처음 만났을 때 사용하는 적절한 구조화된 면담 기법이다. 그래서 구조화되어 있다.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냐?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 요약 이렇게 네 가지의 기본 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조화된 면담 기법으로서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누구의 정보? 내담자의 정보를 이렇게 쓰고요.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을 기초로 한다. 심리학에서 기초한다. 이렇게 쓰면 돼요. 다시 갑니다. LC의 생애진로 사정이란 상담자가 내담자의 생애진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담 초기에 진행하는 체계화된 면담 기법으로서 이 생애진로 사정은 뭐 진로 사정, 강점과 장애 또는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 요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생애진로 사정 LCA는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을 기초로 한다. 이렇게 쓰면 깔끔하겠죠.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즉 호구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 세 가지가 뭐냐? 첫째, 일은 무엇을 해봤냐? 또 관심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냐? 즉 내담자의 일의 경험과 관심 등을 탐색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는 뭐 직업 경험이나 교육 수준을 파악할 수가 있다. 직업 경험이나 교육 수준을 파악할 수가 있다. 또 내담자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신앙은 무엇인지, 내담자의 가치관과 자기 인식을 알 수가 있다. 또 내담자가 어떤 기술이 있는지, 피아노를 잘 치는지, 배드민턴을 잘 치는지, 내담자의 기술과 능력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치관도 없고, 자기 인식도 없고, 일해 본 것도 없고, 이 사람은 뭐 차이겠죠. 그래서 12번도 굉장히 틀은 거대하지만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3번 갑니다. 내부 노동시장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문제인데 13번 페이지 수는 284페이지입니다.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이니까 요인만 쓰면 돼요. 요인과 장점 세 가지를 쓰세요. 장점 세 가지를 쓰세요. 먼저 문제를 인식하여야겠죠. 화면에 배가 좀 나오네요. 이렇게 좀 내릴까? 내부 노동시장은 끼리끼리 시장이에요. 끼리끼리.
뭐 아주 조금 속된 표현으로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영화 내부자들 여러분 보셨죠? 내부자들. 그 내부자들이 내부노동시장이에요. 걔네들 끼리끼리 모여요. 뭐 언론사, 또 뭐 정치인, 검찰 이렇게 아주 갑질하는 것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것들을 내부시장이에요. 그런 곳에 우리들은 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들 끼리끼리만 갑질하는 놈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내부 노동시장이에요. 그래서 내부 노동시장 형성 요인은 어떤 갑질할 수 있는 기술적 특성이 있어야 돼요. 기술력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영화의 내부자들은 갑질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것들이 들어가겠죠. 이것들이 모여요, 안 모여요? 그래서 막 여러분 뭐 술집에서 모여서 지들끼리 회의하지 않습니까? 지들끼리 룸스랑에서 회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 그게 현장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내부 노동시장을 할 수 있어요. 영화 내부자들 이것들 보세요. 이것들 술 먹을 때 그냥 처먹어요. 옷 보고 처먹어요. 이것들 옷 보고 처먹더라고요. 영화 보니까. 이것들 나름대로의 관습이 있어요. 관습. 이렇게 이해하면 그냥 이해하는 건 용도니까요. 내부 노동시장이 영화 내부자들 끼리끼리 시장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좀 천박스럽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노동시장에 비교하면 내부 노동시장이 되려면 끼리끼리 시장이 돼야 된다. 이 끼리끼리 시장이 되려면 1차 노동시장이 돼야 돼요. 즉 근무 환경이 좋은 시장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부 노동시장이 될 수가 있어요. 즉 갑질할 수 있어요. 즉 이런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게 대기업의 대기업. 삼성, 현대, LG, SK 이런 대기업들이 내부 노동시장이에요. 이 대기업이 되려면 기술적 특성이 있어야만이 된다. 또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현장 훈련이 가능해야 된다. 또 조직에 관습이 있어야 된다. 이게 형성 요인이다. 장점은 뭐 대기업의 장점 쓰면 되겠죠. 그래서 기업의 특성에 맞는 인적 자원 형성이 유리하다. 즉 좋은 놈을 뽑을 수가 있다. 인적 자본량이 많은 사람을 뽑을 수가 있다. 두 번째, 내부 승진이 잘 이루어지고 고용이 안정적이다. 왜? 대기업이니까 이직률이 많고 뭐 훈련 비용이 절감된다. 왜? 대기업이고 뭐 알아서 다 배워서 오니까. 그래서 대기업의 장점 쓰면 입니다. 어렵지 않죠?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 3가지. 기술적 특성, 현장 훈련, 관습, 장점 3가지, 뭐 5가지 쓸 때도 있는데 대기업 장점 쓰면 된다. 고용이 안정되어 있고 월급을 많이 받고 근로 환경이 좋고 생산성이 증가되며 장기 고용이 유지되고 승진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고 인적 자본량이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좋은 말 쓰면 다 답입니다. 아주 쉬워요. 14번 갑니다. 투사적 검사의 장점과 단점을 쓰시오. 투사적 검사. 투사적 검사와 상반되는 건 객관적 검사예요. 객관적 검사는 답이 딱딱 떨어져요. 1번에 2, 2번에 2. 그래서 객관식 검사를 객관적 검사라고 하고요. 투사적 검사는 무의식을 알아보는 검사예요. 그래서 비교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로샤의 잉크 반점 검사예요. 그래서 RIT 검사라고 하는데 로샤의 잉크 반점 검사. 종이에 잉크를 떨어뜨리고 접었다 피면은 이런 모양들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모양이. 이 모양을 보고 무엇을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나비의 모양 같다. 어떤 사람은 뭐 동물의 뼈 같다. 뭐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하여튼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이걸 보고 그 내담자의 심리 상태를 알아보는 걸 투사적 검사라고 한다. 투사, 무의식을 알아본다. 그래서 장점,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몰라요. 이게 어떤 내용을 물어보는지 모르기 때문에 방어가 어렵다. 내담자가 방어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그래서 반응이 풍부하다. 또 독특한 반응도 나와요. 그래서 반응이 독특하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장점입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방어가 어렵다. 내담자가 방어하기가 어렵다. 또
무의식적 내용의 반영이라고 책에 써 있는데 그냥 방어하기가 어렵다로 통일하세요. 방어가 어렵고 반응이 다양하고 또 반응이 풍부하다. 반응이 다양하고 풍부하고 또 반응이 독특하다. 단점은 이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럴 것이다지. 그래서 신뢰도가 떨어진다. 두 번째는 타당도도 떨어진다. 또 전문적 검사자가 필요하다. 왜? 전문가가 또 파악을 해야 되니까. 또 이런 답도 있어요. 검사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진다. 즉 검사자가 남자냐 여자냐, 검사자가 흑인이냐 백인이냐, 검사자가 종교가 기독교냐 불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반응이 내담자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사적 검사의 장점과 단점도 했습니다. 의외로 여러분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서술에서 길게 쓰는 논술시험이 아니에요. 자꾸 논술시험이라고 강조하는데 직업상담사 실기시험은요 논술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제목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키워드가 잘 매칭이 돼서 타당도 있게 답을 썼냐 안 썼냐 이런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많이 쓰면 짜증나요. 채점자가. 채점자 바쁩니다. 이거 전체 분량을 모으면 8만 장을 채점해야 돼요. 너무 길게 쓰면 짜증나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 쓰지 마시고요. 글씨는 큼직큼직하게 좀 알아보게 쓰면 됩니다. 또 글씨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알아볼 정도면 합격입니다. 저같이 글씨가 개판인 사람도 악플인 사람도 합격했습니다. 저도 예를 들면 인지적 검사의 종류 3가지를 쓰세요. 그럴 때 인지적 검사, 지적성, 지능 검사, 적성 검사, 성취도 검사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나와서 지능, 양심성 검사, 적성 검사, 성취도 이렇게 수정했어요. 이렇게도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글씨에 연연하지 말고 큼직큼직하게 알아볼 정도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답안지 쓸 때 너무 잘 쓰려고 하는 거예요. 팍팍 써내려가세요. 틀리면 두 줄 쫙쫙 긋고. 그래서 답안지에 쓰는 요령은 제가 책 앞에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답안지 쓸 때 요령 또 주의사항은 여러분 책 앞쪽에 보시면 잘 설명됐으니까 꼭 읽어보시고요. 답안지 작성 요령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15번 갑니다. 인지치료죠. 인지치료에서 개인의 임의적 추측을 사실로 또는 혼동과 인지적 오류예요. 종류는 인지적 오류예요. 이것저것 길지만 인지적 오류의 종류 4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이겁니다. 인지가 뭐라고 했어요? 대가리. 여러분 처음에는 서먹서먹하지만 지금은 좀 익숙할 거예요. 인지가 대가리만큼 더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인지는 대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저 김덕준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유식하게 코그니티브 코지네이션 하는데 아무 필요 없어요. 그게 뭐 어쨌다고 유식한 말로.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지 뭐예요? 대가리. 오류는 뭐예요? 잘못된 거 붙여보세요. 대가리의 오류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이거예요. 문제가 얼마큼 쉬워요. 쫙쫙 달라붙죠. 대가리 오류의 종류 4가지가 뭐냐, 즉 쉽게 말해서 미친 종류 4가지가 뭐냐 이거예요. 겁나게 인지적 오류하면 학문처럼 보이지만 별것도 없어요. 대가리 오류 종류 4가지가 뭐냐? 첫째가 흑백 논리, 이분법적 사고가 있는 사람 오류당하죠. 이분법적 오류당. 예를 들면 촛불 시위는 빨갱이들이다. 미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흑백 논리라고 한다. 두 번째, 과잉 일반화. 하나의 사건을 보고 전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의 사건에 근거해서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을 오류라고 한다. 예를 들면 정치인들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TV 보면서 국회의원들은 다 나쁜 새끼들이야 이렇게 또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미친 거죠. 국회의원이 다 나빠요?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제발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사실 국회의원의 가장 큰 문제는 갑질이에요, 갑질. 내가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뽐내려고 하는 그게 큰 문제예요. 국회의원이 갑질할 그 위치예요? 국민을 대변한 종이지, 종. 그 종이 갑질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종이 종다워야 되는데 지가 종인데 갑질하려고 그래. 그리고 막 무게 힘적거 아니야, 국회의원이라고. 신분이 종인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목사가 종이에요, 종. 종, 하나님의 종. 근데 종이 자꾸 종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갑질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만 흥분하고 해야 진도나 나가야지. 자, 과잉일반화, 선택적 추상화. 선택적 추상화. 주요 사건의 내용은 전체 내용을 무시하고 일부 정보만을 보고 오류하는 거예요. 저는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제 강의를 듣고 100% 만족을 못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10명이 수업 들어오는데 8명이 저를 다 만족하고 2명이 저를 되게 싫어하는 안티예요. 제 강의는 호불호가 분명해요.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도 뭐 볼 때 딱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유형이 제 스타일이 그래요. 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건 흑백놀이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스타일의 유형인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어영부영이에요. 어영부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뭘 배우는지 모르고 이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 때도 잔소리 많이 해요. 하지 마라 이거야. 안 나오는 건 하지 말고 나올 건 깔끔하게 외우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죽도 밥도 아닌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도 이런 사람이 있어. 내가 공부 알아서 할 테니까 교수님이 왜 잔소리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또 제가 상처받겠죠. 하지만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왜? 여기 나왔잖아요. 상처받으면 인지적 오류예요. 즉 10명이 수업을 듣는데 8명이 만족했지만 성공한 강의예요. 2명은 안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2명이 안티가 나와서 나는 강의 망쳤어. 나는 강의를 못하는 병신이야. 이러면 진짜 병신이죠. 여기서 병신이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혹시 또 몰라서 병신이라는 표현을 제가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이제 정신적 오류가 있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장애는 아닙니다. 1, 2, 3, 4번 의미 축소, 의미 확대. 사건의 의미를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의미. 만약 예를 들면 직업 상담소를 합격했어요. 나는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야, 성공자야. 너무 확대했죠. 또 직업상 따면 뭐 할게 이거 취업도 안 되는 게. 나도 별것도 아니야. 너무 축소하죠. 이것도 미친 거죠. 또 임의적 추론. 증거가 없거나 결론에 이배됨에도 임의적으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어떤 이걸 먼저 자의적 해석이라고도 해요. 임의적 추론 또는 자의적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애를 하는데 나는 동영상 강의를 듣기 위해서 핸드폰을 꺼놨어요. 근데 애인이 전화를 했는데 핸드폰이 꺼져 있거든요. 그럼 지 맘대로 생각해요.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임의적으로 생각해요. 아, 나는 차였어. 그래서 내 전화를 안 받기를 하고 지금 전화를 끈 거야. 미친 거 아니에요? 이것도 미친 거죠. 그래서 미친 종류다. 15번 다 했습니다. 16번 갑니다.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의 의미를 쓰고 이를 중다 특성, 중다 행렬표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내용 겁나게 복잡하죠?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는 우리가 구성타당도에서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구성타당도의 세 가지는 요인 분석과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는 뭐냐? 수렴, 신개발 검사와 비슷한 구성 개념의 기존 검사와 즉 신개발 검사와
타당도가 인정된 기존 검사와 상관관계를 비교해서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수렴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변별 타당도는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변별 타당도가 높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때 제가 설명을 했지만 드라마 별그대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여기에 여자 주인공이 전지현, 남자 주인공이 김수현이다. 그래서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잘 짜여져 있는데 이 주인공들이 잘 나올수록 수렴 타당도가 높은 거고, 쓸데없는 장면이 안 나올수록 변별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동영상에서 제가 예를 들어본 거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강호동 씨가 나와서 별들에게 물어봐 뭐 이렇게 나오면 드라마가 엉망진창이 되겠죠. 뭐 그래서 수렴 구성 타당도가, 드라마 구성이 잘 되려면 각 요인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이 요인들이 잘 나와야 되고, 이 잘 나오는 게 상관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걸 수렴 타당도, 상관없는 게 안 나오는 걸 변별 타당도라고 한다 라고 하는데, 이제 별그대의 드라마가 수렴 관계에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김수현 씨와 전지현 씨가 많이 나와서 둘이 사랑을 하고 흥미를 유발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렴 타당도가 90점 잘 나왔어요. 근데 변별 타당도가 좀 이상한 장면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저도 몇 번 봤는데, 뭐 갑자기 막 전생이 나오고, 전생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뭐 조금 막 엉뚱하게 나와요. 저 장면이 왜 나올까? 그런 장면이 몇 번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는 쓸데없는 장면이 나왔으니까 변별 타당도가 안 나와야 되는데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별 타당도가 낮아야 되는데 여기도 80점 나왔어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더해서 보니까 170점이더라. 그래서 이걸 나누니까 28에 16, 25, 10에서 이 드라마의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보니까 합이 85점이더라 라고 평가를 내렸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중다 특성 중다 행렬표라고 그래요. MTMM이라고 그래요. MTMM. 여러 가지 속성을 본다 해서 MTMM, 중다 특성 중다 행렬표다. 즉 이제 이어서 결정을 내릴게요. 중다 특성 중다 행렬표란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동시에 채점을 해서 두 상관관계를 구하는 것을 중다 특성 중다 행렬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책에는 지금 자세하게 나왔는데, 동일한 특성, 이질적인 특성, 동일한 특성은 우리가 수렴 타당도, 이질적인 특성은 변별 타당도예요. 즉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동시에 측정해서 상관계수를 알아보는 것을 중다 특성 중다 행렬표 MTMM이라고 한다. 이렇게 쓰면은 간결하면서도 핵심 포인트가 쫙쫙 들어갔습니다. 홍삼 엑기스, 정말 알맹이가 쏙 들어간 거죠. 쪽쪽 깔아 드시면 됩니다. 17번 갑니다. 17번 체계적 둔감화의 표준 절차를 3단계를 쓰세요. 체계적 둔감화예요. 체계적 둔감하다. 행동주의에 나오는 거죠. 행동주의의 체계적 둔감화는, 행동주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안감소 기법과 행동 촉직 기법이 있는데, 이 불안감소 기법에서는 체계적 둔감법 또는 홍수법 또는 주장훈련 이런 게 있고요. 학습 촉진 기법에서는 강화, 대리학습, 변별학습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체계적 둔감화에 대한 절차죠. 절차.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식에서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죠. 다시 부활해서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때 담배를 제가 하루에 3갑씩 폈었어요. 물론 지금은 담배 끊었습니다. 피부 보십시오. 화면에 뽀송뽀송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담배를 3갑 필 때 주식쟁이,
뭐 노름쟁이죠. 막 담배 불고 그냥 이렇게 불고 계속 자판만 사 팔아 노름쟁이죠. 이지됐습니다. 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럴 때 담배를 물고 있어요. 그러다가 주식이 한가만이었어요. 불안이 극 들어오죠. 그러면 이렇게 이게 쭈그리고 앉아요.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갖고 이렇게 한가 맞았구나. 내 인생은 어쩌면 좋아. 이게 쭈그리고 앉는 모습이 근육위안입니다. 아, 어쩌면 좋아. 이거 주식쟁이 그만둬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해서 내가 왜 이 길을 갔을까? 아, 이렇게 막 생각을 많이 하죠. 이게 뭐예요? 불안이게 목록 작성이에요. 불안이게 표 또는 불안이게 목록을 작성해서 여기서 보게 되면요. 자극이 약한 것부터 점점 올라가요. 점층법이에요. 아, 하한가만였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스스로 또 합리화시켜요. 내일은 올라가겠지? 막 불안해 오고. 아, 이거 다 망하면 어떡하지? 망하면 집을 팔아서 또 대출을 받아야 되나? 대출을 받아서 또 망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계속 불안을 노출시키는. 그럼 또 대출을 받아서 집을 날리면 또 어떡하지? 이게 벌써 몇 번째요? 와이프가 가만히 있을 텐데 와이프가 또 어떡하지 나를? 내쫓겠지? 내쫓으면 또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현실이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또 진짜 쫓겨나서 제가 수원역에서 노숙을 6개월 했습니다. 그래서 빚이 10억인 상태에서 쫓겨났죠. 물론 이제 지금 here and now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많은 빚 10억을 제가 갚았습니다. 무엇으로? 직업상담사 강의로. 그래서 전 직업상담사가 정말로 소중하고 감사한 자격증이에요. 이 직업상담사 하나 따갖고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래서 지금 너무 감사해서 항상 제 서재 앞에 직업상 자격증이 항상 착 정면에 붙어 있습니다. 볼 때마다 매일매일 감사해요. 직업상담 자격증 너무너무 고마워요. 국가기술 자격증 볼 때마다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감격스럽습니다. 이 직업상담사 자격증에 여러분한테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배경으로 빠졌어요. 미해결 과제에서 배경으로 빠졌기 때문에 지금 추억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빚도 갚았고 아파트도 사서 지금 자가 아파트로 당첨돼서 이사했고 지금 이제 맑은 영혼으로 열심히 강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체계적 둔감함. 여긴 노출시킨 거예요. 점층적 노출시켜서 내 남자로 하여금 이완된 상태,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또 불안을 일으키는 장면을 상상하도록 해서 즉 노출시켜서 내 남자가 불안을 점차적으로 둔감화시키는 단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쫄딱 망하고 제가 노숙자 신탁할 때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걱정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nothing. 더 경제,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일단 푹 쉬게.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게 상담학이고 그게 심리학입니다. 18번 갑니다. 18번. 직업 적응 이론이죠. 롭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 중 성격적 요소예요. 성격적 요소. 즉 이런 성격이 직업 적응을 잘하더라 이거예요. 롭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 성격 이론이에요. 직업 성격. 그럼 여러분 보세요. 롭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 성격적 측면은 민영, 리지, 환경적 측면은 윤근 반정인데 윤근 반정은 별로 시험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민영, 리지가 제일 많이 나와요. 민영, 리지. 즉 이런 성격이 직업 적응을 잘하더라. 민첩성, 역, 역량, 리듬, 지구력. 요걸 썼냐 안 썼냐가 채점 기준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에 맞게 그냥 타당도 있게 쓰면 됩니다. 책 보십시오. 민첩성, 정확성
보다는 빠르게 반응하는 속도의 정도를 의미한다. 민첩성에는 정확도보다 속도를 중요시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역량, 활동 수준이 높거나 낮은 정도를 나타낸다. 역량은 활동 수준이에요. 역량은 활동 수준. 민첩성은 속도, 리듬은 활동에 대한 다양성이에요. 단일성이 아니라. 그래서 리듬의 키워드는 다양성. 역량은 활동 수준, 민첩성은 속도, 지구력은 다양한 활동 수준의 기간, 얼마큼 오래 할 수 있냐 기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키워드 활동 수준의 기간, 리듬, 다양성, 활동 수준, 속도. 그래서 여러분 글짓기 하면 되겠다. 짧은 글짓기 하면 되겠다. 라고 해서 18번까지 해설을 모두 끝냈습니다. 2010년도는 4회차까지 있어요. 그래서 3회차 해설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2010년도 4회차 해설을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